네,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너무나 중요한 국을 상대로 행감을 하게 되네요. 굉장히 우리 학교 교육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 보고서를 쭉 미리 좀 봤어요. 근데 대체로 참 잘 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참 이대로만 되면은 정말 경기 교육이 우뜸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좋은 그 프로그램이 또 계획이 돼 있어도 실천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천하는 데는 각자 맡고 있는 부서에서 맡고 있는 국가 또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의를 갖고 임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열정과 열의를 갖고 꼭 이 좋은 제도를 실행을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정책국에 요새 핵심 교육지구 있잖아요. 핵심 교육지구. 교육정책국장 조대현입니다. 예. 핵심 교육지구가 이제 요즘은 우리가 한 학생을 학교에서만 길른 게 아니라 마을과 같이 이제 서로 연계해서 정말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한 아이도 이렇게 낙오되지 않고 적성과 특성에 맞게 그 아이의 맞춤형 교육을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혁신교육 3.0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 추구하는 데 방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중요시하고 중점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정책을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치면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와 소통을 충분히 하고 공문이든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든 워크숍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도 이제 얘기할 리가 있겠지만 저는 또 이제 지역 대표는 도의원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혹시 여론은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혁신교육 3.0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교육의 주체들이 혁신교육지구 센터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쉬움으로 얘기한 거 우리가 예산은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필요하다 하면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이끌어가는 거기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그거마저도 안 하시면 이제 교육청은 지자체로 넘겨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내용들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협조는 필요하지만 지자체하고 사전 정책을 시행할 때 사전 조율,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어떤 혁신교육에 대한 주도적인 이런 역할은 당연히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협조하에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
코로나 이 관련해 가지고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격 수업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좀 교육에 관심 있는 집단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이래저래 해결을 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가정들은 원격 수업 애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자꾸 그 학력 격차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공교육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존경하는 박덕동 의원님. 우리 가정국 일인가요 이게? 네, 교육가정국 지역교육청에 경기학습종합 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센터, 거점센터 있고 집중센터도 있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마련된 내용들인가요? 경기학습종합 클리닉센터는 원래부터 학습 부진을 위해서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찾아갔죠. 학교로 실제로 그 전에 아이들이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와서 이 아이들을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잘한 부분이 경인교대에 예비교사들, 협력 강사들을 95교에 200명을 이렇게 받아서요. 이분들의 도움을 알겠어요, 국장님. 네. 이제 제가 무슨 뜻인가 알겠고 다 안 들어도 네. 잘하고 계신다 이 얘기시니까. 근데 실제로 좀 그 부모들한테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잖아요. 뭐가 지금 그 이후 이전과 이후와 뭐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불만이 무엇이며 잘 되고 있는 모니터링 한번 해보셔야죠.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는 좀 해봤습니다. 그 해보시고 대안을 찾으시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수석교사 제도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수석교사 제도가 어떤 거죠? 교사들 중에 이제 전문성이 더 많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교과별로 모아서요. 그분들이 다른 교사들을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새내기 교사들을 좀 서포트 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조금만 요것만 마무리할게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지금 교육 방법이 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원격 수업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 수석 교사가 있는 학교는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그 성과를 빨리 냈다. 코로나에 맞추어서. 이제 수석 교사 제도가 없는 데는 소위 말해서 그 경력이 적은 선생님들을 우왕좌왕하고 뭔가 이게 빨리 그 자리를 못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석교사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식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석교사가 학교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교육정책장 조대윤입니다. 그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본래 수석교사 제도가 도입이 될 때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교육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어떤 수업 코칭이나 뭐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한 그런 어드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실제 지금 수석교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이제 처음에 도입된 뒤로 그 본래 취지대응 다르게 조금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저희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시도들이 신규 수석교사를 이렇게 뽑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수석교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 전환하는 과정에 학교 현장을 방문해 봐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계셔서 이제 그런 어떤 수석교사들의 역할들이 정말 학교 현장에 긍정적으로 잘 정착이 된다면 제도적인 거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교육부의 사실은 이 사업이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향후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네. 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그런 뭐 지원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특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죠. 엄마가 특별히 그 한국 문화나 언어에 그 취약해서 그쪽 지식이 없어서 그 사실은 학생들 심리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이 잘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위축되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가정에서 또 중요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어머니 교육을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대안은 없는가요?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다문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언어를 포함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을 해소하려면 이제 다문화 언어 강사라든가 그 학부모 대상 연수 그런 것들을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또는 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데도 다중 언어를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언어 소통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더 증대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 또 학생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머니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한번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다문화 학교에 다니는 우리 일반 한국 학생들 어떠세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좀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거 한번 여론조사 해보신 거 있나요? 예, 저희가 그 다문화 학생들이 그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학생들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계시지만 일부는 이제 오히려 그 다문화 학생들 때문에 내 자녀가 조금은 이렇게 진로 분교육을 받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식도 가진 학부모도 계시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뭐 전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교육적인 뭐 피해를 본다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더 같이 서로 화합해가면서 지낼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갈등이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역할도 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가정국의 우리 특수학교 학생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 항정의 장학관님이시죠, 이제? 항정의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아니, 앉아 계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가 자격 취득률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 우리 특수학급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수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먹고 살아야 될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학교만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좀 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좀 딸 수 있는 기회가 줘야 될 텐데, 내가 쭉 그동안에 보니까 민간 자격증은 취득 사례가 있는데 국가 자격증 뜨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이건 장애인들한테 특수하게 좀 배려를 해서라도 국가 자격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문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애인 뭐 사회 나가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애인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과정국에서. 네, 존경하는 우리 박덕흠 의원님 말씀처럼 특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직업인데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자격에는 좀 굉장히 장벽이 높아서 우리 아이들이 자격증 취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여주고, 실제로 장애 학생을 둔 부모님께서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졸업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면 이제 오롯이 이제 부모가 또 이제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얘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그것까지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장애인 인식교육은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교육 강사를 그 장애인 당사자가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들 얘기해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 풀이 있어요. 그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십사는 부탁을 했는데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효과가 있고 또 장애인 고용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니. 네, 저희가 2019년 장애인 강사 초빙한 비율을 보니까요, 48%입니다. 48%?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얼마나 그동안에 적게 했으면 48%가 많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7, 80% 돼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노력해 주세요. 이제 고맙긴 한데, 나는 그분들 2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교육의 교육 효과가 극대화도 있지만 그분들 개개인의 또 하나의 그 고용 창출 문제도 되니까. 원격 교육, 우리 교육가정국 이제 그것도 원격 교육 선도학교 맞나요? 네, 원격교육 선도학교에 관련된 거. 네, 원격교육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게 지금 한 거죠? 이번에 네. 예, 코로나 이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게 선도학교를 우리가 지정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선도학교 되려면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선도학교로 선정이 된 학교들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선도학교는 그냥 학교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도학교를 해서 원격 수업 상황을 대비해보겠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그런 학교에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그 공동체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잘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가진단을 하고 학교를 이제 선생님들, 학생이든 또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자가진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통학이나 출퇴근하고 그런 제도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맞이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상 때 자가진단 앱이 구축이 돼 있어서요. 네, 학생들하고 전 교직원 같이 그거를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진단 체크를 해서 그 앱으로 그 상황을 꼭. 근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참여율은 85% 이상, 90% 가까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다. 제가 알기로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여기 듣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좀 참여율이 저조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참여율이. 통계 자료가 있나요? 예, 저희가 참여율을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크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또 제가 들은 얘기니까 좀 한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참여율. 오늘 꼭 아니라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급식 운영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급식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학부모가 같이
그 참여해서 교육급식에 대한 것을 교육을 받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첨가를 좀 하고 싶은 게, 잔반 음식물 쓰레기 잔반 처리 그 교육도 좀 같이 했으면 안 될까요? 예, 뭐 먹는 것도 중요한데. 잔반 줄이기 운동은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박덕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작년 행감 때도 예. 그런 부분이 나온 상황이라서. 근데 하나도 안 줄어들어. 예, 음식물 쓰레기가 안 줄어들었고 제가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나중에 또 보면은 이제 환경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교육 운영, 여기 융합 교육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기후 변화 대응을 하는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환경 피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는 좀 알고 하셨나요? 혹시 그런 연구 결과를 해당 팀에서 좀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서 해당 학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해당 교육 팀에서 좀 네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로 하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당장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되게 된 것, 그 기초 처음부터서 재배하고 운반하고 그다음에 요리하고 하면서 그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그 과정이 쭉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시된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좀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왜 줄여야 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교육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저는 지금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왜 저만 그렇게 답답하게 느낀지 모르겠어요. 그 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앞으로의 환경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식생활 영양 그래서 관련한 TF팀 운영도 하고 그런 네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컷 우리가 TF도 재작년에 한번 했어요. 근데 이게 교육으로 우리가 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교육을 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학생이 나중에 미래에 우리 이 기성세대가 되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교육이 안 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 중심 창의적 체험 활동에 보면 학생 봉사 활동 활성화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 요즘에 이제 그 민원이 좀 있는데, 학생들 봉사 활동에 그 점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봉사를 외부에 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학교 밖 봉사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언제 늘렸죠? 정확한 올해인데요. 그 개월수 언제 3월이냐 4월이냐 이걸 아니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학부모들 그 얘기 좀 들어서 한번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교내에서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지원청별로 그 자율적으로 그걸 조정할 수도 있나요? 아니, 저희가 그렇죠. 네. 예,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교육정책국의 이 실천 중심 시민교육에서 인성 체험 프로그램이 있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자료 제작 보급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좀 가지시면서 이거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죠?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성교육에 대해서 하도 반가워가지고 어쩌다 가물으면 콩나듯이 이런 거 하나씩 보이면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료도 드리고 네. 좋은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